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전 대표는 귀국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정부 여당도 지지율 하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곽관용 남양주을 담용위원장이 함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곽 위원장님은 경기도 남양주을 네, 남양주시 을입니다. 위원장이시죠. 남양주의 사정이 사실 우리 전남의 어떤 신도시의 전경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통적인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도 넓고 또 인구 밀도도 최근에는 저희가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면서 늘어나긴 했지만 상당히 넓으면서 사람들도 막 분포가 막 넓게 퍼져 있고 이런 지역이라서 여러모로 조금 도농복합형 도시이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험지 중에 험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그렇죠. 저희가 분구된 이후에 5번을 연속 내리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험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그래도 저희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유년기를 보냈고 또 제 아이들이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적인 소명을 펼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우리 지금 3개의 지역구죠. 맞습니다. 근데 인구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80만, 100만 거의 육박 곧 맞습니다. 있으면 할 것 같아서 곧 있으면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구로는 4개 내지는 4개까지 아마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서울의 북부권에 있는 어떤 좀 젊은 사람들이 보통 남양주나 뭐 구리나 옆에 바로 이렇게 옆에 도시로 빠지는 지금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인구가 최근에 가장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저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 조응천 의원과 그다음에 김한정 의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민희 의원이 지금 빠지셔가지고 일단 어떻게 당내에서는 또 어떻게 경쟁이 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 그리고 최근 지방선거에는 주광덕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도 그렇게 민주당으로서도 이렇게 쉽게 볼 만한 곳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광주까지 먼 걸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라는 의혹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뒤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설 변호사님도 이거 이미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검찰에서 딱 시기 보고 이거 검찰에서 일부러 기획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첫반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 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벌맨소리일 수도 있고요. 왜 굳이 물론 그렇다 해서 이런 위법을 덮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번 건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 사건이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지난 주말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었냐, 생각만 하고 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상 지금 뭐 그 당 내에서도 사실 확인조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특히나 뭐 며칠 전에 그 기사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트에 올랐다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몇 의원들한테.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증거가 정확하게 있질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러면 검찰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내에서 조사한다는 게 정말 한계가 보이는 거죠.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에 가장 먼저 나온 저는 일단은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예. 이성만 의원,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예. 일단은 이분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지난 시간에 송영길 대표가 7월 달에 들어오는 것이 뭐 그렇게 뭐 굳이 빨리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이 수사가 사법적인 수사가 아니라 예. 사법 절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이 더 지금은 더 크거든요. 그렇다고 정치적 한다면 의미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당내의 어떤 민주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그래서 있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그걸 떠나서 빨리 들어와서 일단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또 며칠 전에 그 파리에서의 어떤 기자들과의 잠깐 뭐 22일 날 하겠다라고 예. 얘기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 한가로 보였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들어오셔서 예. 어떻게든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흐름이 변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검찰의 독재 수사, 검찰 독재, 폭주, 뭐 야당 탄압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당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주요 인사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수사와 이번 건과 관련된 수사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겨누어지는 여러 가지 검찰의 칼날들과 지금 이렇게 명명백백히 예를 들어서 그 녹취록이 나오고 예.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 공식적이지 않지만 특정되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특히나 이거는 법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매표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이야기들을 부연하는 순간 더 이제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당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을 없도록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조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번 건을 보면서 이게 여야를 떠나서 지금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 게 좀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에 처음에 그 박기태 의장 관련해서 돈봉투 사건 예. 이 부분이 이제 한 2012년 정도에 그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학생이었거든요. 예. 우리 정치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다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들, 구태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사실 뭐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뭐 이런 수단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정치권 전체가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화하고 자정하고 이런 노력들로 좀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초에 이것을 이제 인터뷰하시는 의원이 뭐 정성 의원이라든지 예.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축소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300만 원 정도면 뭐 식비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된다. 뭐 경비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뭐 한 달 밥값도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뭐 이 돈을 어디다 썼냐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세요. 이러한 행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실망을 하시는 거고 국회의원들로서는 조금 뭐 억울하실 수도 있죠. 자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지금 시기에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다. 이것은 지금은 당에서 어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비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온정의 눈길을 준다거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고 엄단을 해야 될 때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회초리를 들어서 회초리를 맞을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당 어떤 그 의원들이 뭐 심정적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를 보고 어떻게 느끼실까? 거기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이걸 뭐 돈이 얼마다, 돈이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금액의 고하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게 매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졌던 내관 매직 행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어쨌든 그 로비스트, 그 로비하고 또 이렇게 후원했던 사람들에게 스폰의 그 지인들에게 어떤 자리를 알선해주고 예. 뭐 이런 문제까지도 확대되는데요. 저는 지금 설주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과연 민주당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려내야 될 그 환부가 정확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도
지금 특정하고 있다는 그 20명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이정근 그 전 부총장의 그 녹취 파일이라는 게 약 3만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들이 어떻게 연결해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어디까지 칼날을 겨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그 치료할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이 수사의 향방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다. 본인은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사건의 특성상 어떤 본인의 어떤 양심 고백이나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정무적으로 그렇고 법적으로 그렇고 이거를 매듭짓기가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어서요. 좀 길게 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갈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사법적인 아마 판단은 굉장히 몇 년 후에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의원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하죠. 왜냐면 당장 내년 총선이에요. 이 건이 문제가 돼서 지금 공천에 자기의 불이익을 입을까 봐 제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언론에게도 정말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라리 명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저는 특정을 해서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지금 보니까 검찰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것을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또 조금 연결성은 떨어져요. 물론 대선 과정에서 송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유리한 근데 제가 봤을 때 유리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를 겪어봐서 알지만은 그냥 룰대로 한 거였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하자.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이 후보 쪽에서는 당시에 연기하자 그랬거든요. 경선을 연기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1년 전에 뽑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뽑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연기론이었는데 그때 송 대표는 그냥 원칙대로 하자라는 거였었어요. 거기 때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 갖다 붙이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계 친명계 7인의 소속에 누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호남 의원에 두세 명이 포함됐다라든지. 그러면 호남 의원 도대체 누군지 차라리 저는 실명을 공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당사자에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이렇게 다들 불안하게 떨고 당 전체가 그냥 다가올 때 진짜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곽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정체모를 불안감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에서도 이 부분, 검찰에서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일 테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테고 뭐 언론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를 어떻게 규명할지 민주당도 자정작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녹취록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현금 다발로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이거를 규명을 해낼지 그런다고 이 공여자들이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는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거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조사 자체를 좀 제가 봤을 때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언론에 제일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줬다는 그러니까 돈을 만든 사람은 강내그루 씨라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줬다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정근을 통해서 줬는지 아니면 윤관석 의원을 통해 줬는지 윤관석 의원이 그걸 줬는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윤관석 의원 불러야죠. 불러서 아니 녹취록에 이래 하고 이름도 나오잖아요. 서로 통화하는 뭐 호남에 누구 뭐 삐처리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조사하기 쉬워요. 좋냐 안 좋냐. 그리고 날짜 맞추고 휴대폰 위치 기지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회관 돌면서 준다 해가지고 회관 주변에만 아마 기지국이 찍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약간 알리바이가 되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2012년 당시 케이스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 새누리당 시절 한나라당 때 시절 그때를 복귀해 보면 사실 그때도 박희태 의장께서 300만 원 고승덕 의원에게 전달했던 300만 원 때문에 이걸로 사실은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살펴보면요. 사실 그때도 전당대회였는데 특정 의원 한 명한테만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죠. 근데 이게 채택된 거는 고승덕 의원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고 거기 안에 이제 박희태라는 이름을 보고 이걸 돌려줬다라는 증언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뇌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사실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지금 이정근 부총장
부총장이라든지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색, 그다음에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설사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우린 절대 받지 않았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이렇게 처벌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법적인 처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라서. 검찰에서는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은 그냥 기소 일단 하겠다. 왜냐하면 준 사람의 구체적인 진술,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정근 부총장 뭐 통화 내용 보면 어디 식당 앞으로 잠깐 나와라, 잠깐 보고 가겠다, 윤관석 의원하고 통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준 사람, 윤관석 의원은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줬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악하기로는 이정근 씨가 굉장히 검찰이 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미 돌아섰다. 하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어느 식당 앞에서 이걸 줬냐, 그러면 어느 정도 특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아마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에서 이제 뭐 유무죄는 나눠지겠지만. 그리고 지금 아까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 확대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죠. 저도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공천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당선됐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선자가 그때 당시에 돈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갑자기 직을 잃게 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당으로서는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인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과들을 노리고 검찰에서 모든 것들을 정무적으로 계산해서 만약에 수사를 펼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본령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의 의견이 같습니다. 속도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은 후에야 저희가 여야가 공히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산하고 재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검찰에 같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법적인 수사는 그렇게 이제 빠르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되고 민주당 내에서는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언제 뭐 1심 아니면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핵심 책임져야 될 사람 혹은 이거를 풀어야 될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조만간 이제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네. 돌아오시려는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아요. 뉘앙스는 그러니까 뭐 돌아오려고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면 벌써 며칠 전에 그 기자들 파리에서 잠깐 만났을 때 이미 저는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22일 날 이제 새로 이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뭐 변명을 하실지 아니면 진짜 내가 곧 가겠다 아니면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셔서 사법적인 책임을 일단 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책임, 사과. 그냥 물론 본인은 사과했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기에는 너무 파리에서 지금 뭐 이거 겁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비난하는 측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몰랐어? 그거 알겠지. 그리고 뭐 내용도 보면 뭐 레고가 돈 많이 썼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 대표가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정말 본인이 그때 뭐 부동산 뭐 불법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의원들 다 출당 조치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론 그 의원들 중에서 처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다 어찌 됐든 간에 다 자기가 무혐의를 받거나 경찰 조사에서 아니면 권익위에서 어떤 혐의가 없다라고는 어떤 결론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복당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본인이 선당후사를 하셔야죠. 전 대표로서. 근데 송영길 대표가 뭐 나오셔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귀국해가지고 뭔가 사퇴를 수습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라고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시지 않고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본인은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실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최고 정점에 계시던 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당연히 하지만 하여간 본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실 텐데 그 부분은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전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계속해서 받고 계신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종의 방탄 프레임으로서 비판하고 있거든요. 당이 전체가 결사옥류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오던 그런 지금 시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기랑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에 있는 다른 인사들에게 뭐 아주 엄격한 그런 잣대를 이재명 대표께서 들이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그런 스탠스가 송영길 대표의 입장 표명보다는 전 향후에 그 방향을 좌우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청자분들도 민주당의 상황을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이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 지금 지지율 하락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그 바이든 날리면 발언 파문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약 20%대까지 내려간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처리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보통은 이렇게 민주당이 어떤 논란이나 이런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도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이익을 지금 논하고 어쩌고 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지지율 하락이 이번에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어져 온 추세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그 부분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최저를 찍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그 예.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전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기존까지의 하락 요인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까지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를 보면 대부분 어떤 거였냐면 말실수가 있거나 예. 혹은 그 말실수 이후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당 내에 그다음에 그 여권 내에 어떤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염증을 느끼거나 좀 혐오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표시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평가되는 것이 그 외교 문제가 사실은 크다고 보거든요. 외교 문제가 큰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말실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국정 방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대하고 이게 엄정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방미 계획도 지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대미 외교, 대일 외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은 역사 문제까지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기조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그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존까지의 하락세와는 확연히 다르고 훨씬 더 중요하고 엄정한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 말씀하셨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와의 이 인터뷰 네.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 대통령이 꼭 그 외국에 나가시기 전에 예. 희한하게 저번에 방일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언론과 인터뷰를 여미우리 해요. 예. 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에서 아니 기존에 국내 신문에 언론사에 얘기도 하지 않은 예. 내용들을 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외신에다가 또 이게 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센 발언을 하셨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을 언급을 하셨죠. 물론 그렇죠. 가정을 하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량 학살이 있었을 경우. 네, 뭐 세 가지 조건을 드렸어요. 예. 뭐 대량 학살, 전쟁, 뭐 국제법 위반, 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신 지금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이미 나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질렀다고 지금 판단을 이미 세 하고 가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네, 완성됐다라고 완성됐어요. 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국무부 환영 성명 냈지 않았습니까? 고맙다.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지원한 거예요. 살상 무기를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예를 들어서 그냥 로이터 신문에만 얘기하면 그게 외국에서만 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 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왜 그렇게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아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판단한 국익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버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어제 그 로이터 통신과의 그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살상무기 지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양안 관계에 대해서 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지한다는 미국 측 한번 입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대통령은 경제 보고를 받고 있으신지 전 궁금해요. 지금 대중국 수출도 굉장히 줄고 있고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굳이 근데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지형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강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사강 외교에서 지금까지 잘해 오다가 한쪽 편에 너무 치우치면서 한쪽에서는 아예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국에다도 물건을 팔고 러시아에다도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거기서 흑자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걸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지 저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진짜 그런 방향으로 가시려는 것인지 너무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예견이 되었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미국의 도청 관련된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주요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때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이랑 이제 나눈 대화에서 바로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된 부분이 직접 지원할 수 공개돼가지고 없다 뭐 이런 문제들 그런 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미국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 고심을 했던 것 같고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외국의 그 살상 무기의 경우는 내보내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방향성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중 외교 그다음에 대러 외교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급변하는 게 신냉전의 구도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어느 한쪽에 밴드웨건 해야 된다는 어떤 기조가 쓰면 거기에 맞게 또 일관되게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뭐냐면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거나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설사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이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민들께 물어보고 설명하고 하는 노력은 지금 사실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을수록 국민들과 더 대화하려는 노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 취임 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예전에 그냥 노동 관련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국민적으로 나중에는 좋은 평가도 받긴 했지만 저는 그 절차적인 과정 중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관된 비판을 좀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질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아주 예민한 안보 관련된 것과는 이런 이슈에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하셨어야죠. 국민들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판하거나 찬성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 문제라든지 뭐 노동 문제라든지 국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외교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의 굉장한 요구, 압박이 느껴졌을 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그 결정의 과정을 공론화하기에는 대통령실도 부담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서 국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나눴던 대화라든지 그 어떤 협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께서 찬반의 의견을 올바른 정보를 가질 수 있게끔 가지고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부의 실력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3년에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그 국회의원 전원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그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이 외교 문제라는 것이 국내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덜 가질 만한 주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더욱더 이 부분을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론화하고 설명하고 하는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일부 내용을 띄어서 이렇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뒤늦게 정보를 알아채고 분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는요. 이게 축적되면 사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수록 그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열심히 토론하는 노력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어저께 그 러시아와의 그 대응 문제도 대응을 보는 관계도 상당히 너무 아직도 이렇게 서투르다.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에서 바로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 이러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뭐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예. 대신 잘 읽어보기 바란다. 예. 아직도 지금도 날리면 바이든으로 계속 이 문제를 그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도 계시니까. 근데 외국인은 그게 외국 사람들한테까지 통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잘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가 얘기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무슨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 일도 뭐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들도 그게 바보가 아닌데 인터뷰 내용 보면 이 윤석열 사우스 코리아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거죠. 살상무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포탄 지원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로이터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럼 대통령 개인 생각인가요? 또 이게 뭐 참-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또 대통령실이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네. 미국과 함께 하겠다. 조금 무리가 되죠. 우리도 사실은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방국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방국을 확실히 가져가야 될 때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우방국 미국 가잖아요. 네네. 받아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 받아올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법하고 IRA예요. 예. 근데 이미 이번 주에 뉴스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다 이미 정리가 됐던데요. 미국의 네, 전기차 보조금 네. 못 받아요. 네. 한국의 현대 기아차 하나도 못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희한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부총리는 아니 이거 괜찮다. 배터리는 된다. 나중에 네. 또 이제 뭐 받아오면 네, 또 다른 나라도 못 받았다. 아니 다른 나라 못 받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받아야죠. 다른 나라 못 받을 때 우리나라 받는 게 더 외교력 아닙니까? 이건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업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비스트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서서 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 보조금 지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게 외교력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스스로 자의하고 있어요. 예. 야 이거 남들도 못 받았는데 우리도 못 받았어. 괜찮아.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정부 관계자가. 저는 이런 외교를 보면서 다음 주에 가서 도대체 뭘 받아오려고. 진짜 이렇게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를 들어서 무기도 지원하고 모르겠습니다. 파병까지는 설마 말씀 안 하시겠죠. 파병 예, 국회 동의가 예, 있어야 되니까. 설마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그 커뮤니티에 나온 얘기들 젊은 2030 세대는 야 이제 파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곽 위원장님 말씀인 대로 명확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두리뭉실한 메시지 나오니까 이런 오해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는 이제 뭐야 우리나라도 지키기 힘든데 이제 외국 가서 러시아 가서 죽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가서 얻어올 거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로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법하고 IRA 관련된 법인데 뭐 저는 실효성 있는 어떤 대책을 가져오기 힘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아마 단기적인 이익을 기대하신 분들께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순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그 관련된 법들은 이게 미국에서 지금 기조를 잡고 있는 것이 적대적인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그 이익도 고려하지 않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최우선을 고려하는 이제 이런 기조를 명확하게 세웠기 때문에 비단 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우방국들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그 관련해 갖고 어떠한 이득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가
그 외교에서 다자외교 간에서 균형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각의 어떤 그 기조였다면 지금은 확실한 편승 전략을 쓰는 것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조금 더 공고화하거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북핵 위협에 대해서 어떤 안보 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강화하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이고 뭔가 호혜적인 어떤 그런 성과 이외에는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정치적 성과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그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무기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이런 지금 부분과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토론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운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혹여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토론들이 가능한 국면인데 이게 당장 얽힌 그 순방과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뭘 주고 뭘 얻을 건데 사실 외교 관계는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바로 뭘 주고 뭘 얻고 이런 그런 어떤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명하게 저희가 정부에서 막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우려스러운 건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떤 대책 이걸 바라고 있을 텐데 저는 엄하게 지금 핵공유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걱정돼요. 지금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울 수 이거 있는. 최근에 이게 지금 정부 여당 일각에서 핵을 지금 보유해야 된다라는 지금 내용들이 계속 이게 메시지들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독립적으로. 네, 자체 독립적으로. 보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왜 나오지 저는 되게 의아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본 어떤 뉴스 전반적인 내용 보면 북한에서도 지금 7차 핵실험을 계속 미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차 핵실험이 조만간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요. 또 그걸 계기 삼아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핵을 예를 들어서 핵공유를 한다든지 나토식 핵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핵을 적자적으로 보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 미국 가셔서 경제적인 대책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핵공유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만 받아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정부와 여당 또 대통령실까지 외교 문제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 이런 불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도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이제 총선 1년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당 창당 움직임도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김태석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해보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포럼 자리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태섭 전 의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권지웅 비대위원, 국민의힘 김재석 도봉 갑당협위원장,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 이렇게 각 당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곽 위원장님, 네. 김재석 위원장님과는 또 친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또 관계죠. 이렇게 대거 정치 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가 김재석 위원장한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예. 도대체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에 갔다가 심지어 금태섭 전 의원께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이제 그런 마당에 괜히 얽혀가지고 이상한 그 오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 토론회 자체가 그런 취지로 기획된 것은 아니고 예. 그 정치 개혁에 대한 그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패널로 나간 것인데 이렇게 지금 나중에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빨리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예년에 비하면. 저희 생각해보면 이렇게 여야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가 공이 좋지 않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그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새정치, 제3지대, 그다음에 중도 정당 뭐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역사는 사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닌데 지금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는 사실은 이게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하게 이걸 구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누가 될 것이냐. 인물. 예. 제가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디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니 왜 금태섭이라고 대통령 못할 거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데 영웅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말씀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정당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불임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어떤 대통령이나 성과를 배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이 될 때 대안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의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제3당 창당의 사례들을 보면 구심점이 될 만한 대권 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대권 주자. 안철수 대표의 그 정당이 그랬었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도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30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본인의 표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표 의식이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기도 하지만 또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승자 독수계의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제3정당이 사실 30석, 수도권 30석 이건 어불성설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에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합의제도, 그러니까 이른바 합의제도로의 그런 방향, 예. 그런 방향의 개편이 일부라도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조건 다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다음 총선에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별의 순간은 다 있구나. 아. 그 별은 다 진 것 같구나.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말 하는 순간 아 이제 그 별의 순간이라는 값어치는 브랜드는 이제 확 떨어졌다. 아 이제 감 없으시구나. 정말 그 뉴스를 보고 그 댓글 한번 봐보세요. 이 제3정당 할 때 예. 댓글 보면 내가 니들 믿으려고 무당층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아.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3 지대, 제3정당에 대한 어떠한 저는 니즈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무당층도 늘어나고 양당 체제에 상당히 실증감 느낀 세력도 많고 또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찌 보면 극대화된 그러니까 분열의 모습. 예. 그다음에 협치도 하나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제3지대라든지 제3당이 가질 수 있는 역할론이 분명히 저는 대두될 수 있다고 보고 필요도 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지 금태섭 의원이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젊은 층 아니면 다른 이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제3지대는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소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생각이 지금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국민의힘에도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제3당 그다음 제3지대에 대한 열망은 저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 지형도 그렇고 한데 사실 인물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물 영웅이 등장을 해서 그 영웅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방식을 기대해 왔던 것 같고 네. 그것이 신당 창당의 어떤 동력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삼김 시대라든지 아니면 지난 과거의 정치의 모습처럼 이런 영웅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나 광주 전남, 그다음에 경북, 대구 경북 여기에서의 똑같은 저는 지금 니즈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 당에 어찌 보면 그 근거지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지금 실망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광주 전남에서의 불신감도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난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그럼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민주당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 주기는 싫은데. 예. 왜 그러냐면 그 문제점이 뭐냐? 공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그 지역의 인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는 무조건 되시겠죠. 예. 될 확률이 높죠. 무조건 된다기보다는. 될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너무 안주한다는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 각 당에서 이런 왜 제3지대가 그것도 니즈가 있을까? 그것도 자기 베이스에서. 예.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각 당에서 정말 공천 개혁
저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있고 해서 좀 대대적인 공천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아까 제가 역사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예. 인물 중심의 어떤 규합들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제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봤을 때 많은 영웅들이 떠오르는데 정치적인 영웅들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그 80년대 후반 삼김 시대 그 거인들의 시대를 지나서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나타났던 영웅들을 보면 최초에 등장할 땐 영웅으로 등장했지만 독재자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인물 중심의 그 어떤 정치라는 것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웅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이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저는 가능성이 사실 높지 않다고 보지만 예. 이번에 만약에 제3정당이나 대안지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현화된다면 그것은 제도의 변화가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양당 모두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어떤 옵션을 바라세요. 그리고 정치를 마케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는 것은 또 정치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건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명의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내가 인기 있으니까 따라와 이런 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건 구태라고 보고요. 제도에 의해서 새롭게 전선이 펼쳐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와 야 중간에 껴있는 그 어딘가의 중도가 아니라 실제로 뭐 청년과 노년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구도의 그 전선을 펼치면서 확고한 가치를 들고 나오는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려면 사실 저는 그것들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어떤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끄는 제3지대의 발견이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도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잖아요. 선거제도. 예,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3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지금의 제도를 조금 보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이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해보는 게 사실은 이게 선거제도를 얘기할 때 저도 어쨌든 관련된 연구자긴 하지만 이게 어떤 정치의 철학과 방향의 문제여야지 이것들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것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선거제도를 보면 선거제도 개혁의 과정을 보면 여야가 각각 가진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됐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저는 여야 모두 예를 들어서 지금 제도가 아니라 선거구로 따지면 중대선거구 제도로 갈 어떤 유인 이런 것들은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당으로서는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의 지지율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수도권에서 지난번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참패를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는 게 그렇죠.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에 보면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중대선거구제이거든요. 저희가 거의 전 모든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2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남 지역에서 일부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로 갔을 때 여당이 보는 이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예전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중대선거구제를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계파 한배에 관련된 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양상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총선 때까지 당의 깃발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친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사실은 이 중대선거구제라는 제도가 거기에 중요한 아주 그 긍정적인 그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회의장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지금 이런 식의 개혁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정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공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대통령실에서도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바라셨어요. 예, 그렇죠. 연초 기자회견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다당제를 선호하세요. 실제. 예, 본인도 그건 사석이나 어떤 공석에서도 밝혔다시피 특히 국회의장. 예, 뭐 다당제. 그다음 국회의장. 유독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얘기가 없으셨어요. 예. 보니까 그냥 본인들은 뭐 관심도 없고. 민주당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개혁한다고 하지만은 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만나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네. 다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지역구 좀 조정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조금 조정만 미세 조정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진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그다음 국민의힘, 민주당에 이게 결단이 이어지면 저는 충분히 중대선거구제로 변환해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저는 굉장히 암울하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 봐도 이 선거구제 개편에 아니 선거구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그 선거 관련한 어떤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관심들이 없어요. 진짜 실제로 지금 오히려 그런 와중에 동북까지 떠져가지고 네. 오히려 움츠러들어 버렸어요. 그런 얘기조차도 못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각 당, 양당 특히나 거대 양당이 관심이 있나? 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게 실현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조금 기시감이 요즘에 드는 게요. 그 저희가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을 때 그때 정의당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저희 다른 거랑 연동해가지고 그때 비판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딜했다 민주당이랑 패스트트랙이랑 법안이랑 딜했다라고 그렇죠. 지금 그런 그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정의당에서 쌍특검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 입장을 선회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암묵적으로 뒤에서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선거제 개혁에 관련해서 이 중대선거구제 개혁이라든지 비례대표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의당에서 꾸준히 바라오던 것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만 가능한 제1야당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사실 이 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울 텐데 정의당에서 최근에 입장을 선회한 것과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비공식적으로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전에 그런 상황과 기시감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려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곽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하니까요. 다시 오셔야겠어요. 불러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오늘 이렇게 촌철살인 시청자들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곽 위원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